음악부터 정말 이분들 끝까지 쫓아올 것 같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견근 교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이 음악과 함께 교수님들을 보니까 뭔가 좀 든든하기도 하고 아이분들을 끝까지 쫓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통 이제 정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이 총평이 좀 궁금하거든요. 정쟁에 네. 가려가지고요. 네. 뭐 정쟁 자체에 이슈가 가렸을 뿐만 아니라 또 정쟁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 전혀 불참을 하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많이 그 의미가 퇴색이 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정쟁이 지금 정권 출범 이후에 여름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죠. 네. 예, 저는 뭐 그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 나가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거다 하는 것들을 본예산 포함해서 주경예산까지 다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의 수장으로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특히 야당에 좀 잘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예산을 미래를 위해서 왜 준비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야 되고 대부분 또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 특히 미래 남은 내 임기에 그리고 내 임기를 넘어서는 그 대한민국 미래를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 대한 뭐 약간의 설명들은 있는데 저는 그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지금 당면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약자 복지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되게 좀 미세한 부분들에 자꾸 터치를 한 부분은 좀 아쉽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예산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정부가 극복할 건가를 그 안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안은 저는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역대 이전보다는 약간 좀 짧게 한 경기. 뭐 18분 조금 넘게 했으니까 좀 많이 짧으신 편이죠.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제하고 재정이 좀 많이 언급이 됐고 약자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냥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거하고 네. 예컨대 약자복지를 앞세우면 그 약자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복지 예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 예산을 뜯어보면 오히려 약자복지들이 좀 약해진 측면은 또 굉장히 약해져 있고 뭐 물론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좀 마이너스에 더 가까운 복지 예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말과 어떻게 실제로 예산안이 갖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르네? 뭐 이런 생각들을 예산 전문가들은 저는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그 나오고 있는 게 악화가 되고 있어요. 예. 소위 삼고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삼고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특단의 어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그 구성과 집행이 아니라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만 해도 지금 누구나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동백점 문제가 또 있고 그죠. 이게 10% 할 수 있던 게 5%로 되고 또 언제 없어질지 뭐 이런 것들하고 또 노인 복지와 관련되는 노인 인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도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피해가 직격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전국을 적어도 풀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이 실마리를 줘야 됩니다. 이 전국은 꼬여있는 전국이죠. 네. 왜냐하면 엄청난 사정 전국이고 그 속에서 야당이 거의 뭐 사실은 국회를 등지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거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야당을 어떻게 국회에 묶어두고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대부분 이 시정연설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준 그런 저는 시정연설이다. 저는 이제 경제를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제 저 연설을 보니까 이제 좀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줄여가지고 뭐 해서 뭐 재정 건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50억 플러스 알파를 뭐 투입한다 하는데 이러면 뭐 그게 맞는 건지. 결국은 뭐 줄이는 흉내만 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도 결국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은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예산의 운명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거는 대단히 쉽지 않고 공무원이라든지 이 공공 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경제가 뭐 정상적인 상태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은 축소 경영, 축소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점점점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 확대 경영을 해야 될 거다는 생각이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역대급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찾기에도 뭐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이 대치가 뭐 점점 더 심화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건 저는 극단적인 대치가 될 거고 예. 이번에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대장동은 이제 묻어진 이슈다라고 봤는데 그게 네. 다시 태어나왔는데 그렇죠. 대장동 이걸 갖고 이재명 대표를 못 잡으면 또 다른 걸로 잡을 겁니다. 아마 잡을 때까지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적어도 이 정부에는 조성되어 있다. 국민 빼고 네. 국민의 뭐 지금 사실 60, 70대를 제외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대통령이지만 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저는 4대 권력을 다 갖고 있고 언론 권력까지 사실은 쥐고 있는 이 행정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 가지고 아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대치 정국은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윤석열 정부의 운명 같은 거고 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이거는 뭐 그것도 운명이겠죠. 좀 암울한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조경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뭐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고 또 국민의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한 30% 정도 되지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끝장을 볼 때까지 갈 거고요. 끝장을 볼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 제안했는데 그건 사실 뭐 형식적이지 어렵다면서요? 뭐 특검 제안 사실은 이제 뭐 형식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은 건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170석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단독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좀 무리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특검으로 갈 경우에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또 막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안 가는, 다시 말하면 특검을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앞으로 이제 예산 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쭉 한번 지켜봐야 되는,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민생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것도 막 세게 하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뭐 예산 심사는 사실 뭐 명확하게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이제 뭐 이 예산 심사를 어떻게 보이콧을 하면 결국 민생을 등지는 민주당이 될 거고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을 사실 또 정부가 원하는 이 지금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서 어떻게 이 투쟁과 강원 양면 사이를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까, 이게 저는 민주당의 굉장히 최대의 고민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이제 양 진영의 뭐 이렇게 국민들이 막 이제 시위를 하고 그렇죠.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닷없이 뭐 색깔론, 잊혀졌던 통진당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지지율 때문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있죠. 오히려 네. 떨어지고 있고, 저는 이 떨어지는 추세가 근데 떨어지더라도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결국은 이 모든 조사들이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뭐 미디어 토마토도 그렇고 그런 주요 조사들이 17일하고 20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반영이 됐는데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국민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저는 끝낸 상태다.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건 대통령의 입에서 이전 정부의 그 모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야당 세력을 종북 주사파라고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종북주사파가 그런 사람이면 다 잡아들여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종북주사파면 기본적으로 국채를 흔드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풀어나가는 대통령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로서 해결할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해결 난망한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아마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입장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도이면서도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우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자 두고 보자 해서 아마 지지를 갖다 보내지 않고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수사라든지 모든 이런 절차가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잘한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못한다고 얘기도 하고 애매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진짜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어떤 지지가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저는 있습니다. 그 지지라고 하는 판단은 굉장히 오래전에 끝났다. 이게 지금 이 지지율의 정체야. 그리고 중도층의 이탈이 거의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관망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빠르게 여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망을 3개월씩 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완전히 저는 정책의 전환. 예컨대 협치하고 끌어안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 없이는 저는 이 해결은 이 사태 해결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뭐 우리 차 교수님이 여론 전문가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는 한 15%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예. 뭐 지지 의사를 만약에 조금만 잘하면은 할 건데 네. 지금 현재 수사나 모든 것들이 아직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명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지지율의 핵심을 잘 보시면은 왜 지지하냐고 묻는데 그 33%마저도 자기가 왜 지지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18% 20% 정도는 몰라요. 잘 모름. 네.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지하는 그 지지에 기반 횟수도 33%밖에 안 나오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 지지하는 분들이 언짢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런데 뭐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뭐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과 야당을 종북주사파로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그런 종북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점 다시 자기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아시겠죠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들한테 이미 알려진 정치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를 암시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대통령은 뭐 여야를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대통령은 그런 말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했었던 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당시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판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영장이 어떻게 청구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 되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지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지웠기 때문에 그걸 조작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발단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원본이 남아있는 자료를 지우고 그다음에 국정원은 자료를 지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자료들의 기밀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3급이냐 2급이냐 1급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바로 지워야 되는 거고 물론 원본은 언제든지 네. 기본적으로 서버 안에 남아있지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위에 가깝고 조금 뭐 과도하면 너무 빨리 지웠거나 아니면 굳이 지울 필요 없는 거를 불필요하게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종석 국방장관도 그런 지우는 행위는 6,500회나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전히 원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을 판사들은 모르시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죠? 결국은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과연 자진 월북이냐 아니면은 다른 뭐가 있느냐 그거를 밝히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나는 그건 건지 굉장히 그런 쉽지 점에서 예,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면 멍해를 덮어 씌울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멍해를 덮어 씌우더라도
단죄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다. 그렇지만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만 놓고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말하자면은 정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권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닌 건데 그거는 밝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두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통치 행위고 정치적인 정책 그것도 정책 결정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 정부를 운영할 때 그 정책 결정 마디마디마다 다 이제 시비를 걸고 기록하고 다 이제, 시비해야 네.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아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매번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민주당이 열심히 아마 야당이 남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5년 하시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반복이 될 명확합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없죠. 지금 그냥 깨알같이 조심해서 행동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방금 얘기했던 서해 공무원 비역 사망 사건 관련해도 계속 되고 있고 뭐 또 구속도 되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해 가지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될 거고 뭐 지금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계속 뭐 들여다보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들여다보겠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어떻게 그럼 평가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는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정부가 늘 해오던 고민인데 그런 것까지 들겠다 하면은 할 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진짜 할 말 없음입니다. 할 말 없음.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정책 결정들을 하고 있고 전 정권에 대한 단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국정을 축소 운영을 할 거냐 확대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의 차이거든요. 예. 그런 이념의 차이인데 그런 이념의 차이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정부라고 하는 건. 그런데 실패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제 단죄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려 있는 그 거예요.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때 모든 젊은 사람들 다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보수 정부 하에서도 그리고 뭐 군사 독재 연장 정부의 하에서도 그래도 여기 살만하네. 라고 하고 역사가 하나하나씩 진보를 해온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 아마 진보층들도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국정교과서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일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네. 덜 불편하네. 그래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야. 우리는 그런 토양 위에 살아. 지금의 이 상태는 저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차라리 총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물리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게 더 낫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갖고 있는 정말 세세한 권력을 갖고 생활 전반을 억제해오는 방식의 저는 통치 방식은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목조르기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바라고 있는 거는 그런 거죠. 뭐 정말로 이거는 밝히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좋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특정해가지고 몇 가지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전에 밀리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높고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거 진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이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에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23일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는 뭐 김태효 같은 분이 안보실에 있기 때문에 뭐 정책 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권자들 이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글을 쓰고 논문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의지대로 하는 거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고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분들의 생각이 그런 거니까 아마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갈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럴 거 읽고 한일 관계를 아마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본이 주는 단물들을 약간씩은 챙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2022년의 상황에서 일본이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단물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늘 외교에서 국제사회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해왔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주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단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정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한참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게 한 10년 전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집권한다라고 하면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위상이나 능력 같은 것도 재검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 부산시 현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없네. 이제 사용 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짓겠다. 요거인데 부산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하는 평가. 부산시도 소극적이고 네. 부산 시민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아주 안전한 생태계에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네.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방송이 중앙방송이 이 문제를 더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아니 원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전 폭발의 위험이라는 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내일의 미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원전에서 냉각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7리터씩 그게 지금 누수가 돼가 나오고 있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그 지하수 속으로 스며들 거고 바다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100만 베크릴 이상의 엄청나게 원자력 안에 있는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강도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은 고리 원전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다면 전기 사용도 많으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핵 폐기물 가져가라 하는 질문지를 보내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건 아주 잘한 거죠. 예. 정말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떤 답이 나오는지는 그 이후에 또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뭐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하루 새 또 코로나 확진자가 뭐 3배로